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00페이지 2 에너지 수학, 호흡 개수, 환원, 당량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대사 에너지를 주로 산화 반응에서 얻는다면 기질이 더 많이 환원되어 있을수록 생물학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열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산화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열 방출, 이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엔탈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방의 연소는 같은 질량의 탄수화물을 연소시켰을 때보다도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지방은 탄수화물보다도 칼로리의 함량이 더 높다, 이런 표현이 있고, 아래 8m산을 예를 들어 놨는데 이건 지방산 배울 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가운데 보니까 볼드체로 호흡 개수라고 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기질의 에너지 함량의 다른 척도는 산화 중에서 소모된 산소의 몰 수에 대비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 수를 의미하는 것. 산소 대 이산화탄소. 이것을 우리가 호흡 개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질이 더 많이 환원되어 있을수록 산화 반응 중에 더 많은 산소가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반응 화학량론을 이용해서 글루코스의 호흡 개수를 8m산과 비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산소를 많이 소비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느냐를 보여주는 호흡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2번 에너지 소화 호흡 개수 환원 당량 부분에 있는 밑에 있는 식을 잠시 보게 되면은요, 탄수화물 글루코스가 한 분자가 분해될 때는 6분자의 산소를 필요로 하고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C16 산소가 16개짜리, 이게 8m 산이에요. 그 다음에 H가 32개고 산소가 2개네요. 이런 8m 산은 23분자의 산소를 소비하여서 1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모된 산소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호흡 개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거기에서 8m산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산소 대비 16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단순하게 0.7에 비해서 글루코스는 6개에 6개니까 1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질의 이런 호흡 개수가 낮을수록 기질 1몰당 ATP를 생산할 수 있는 전위가 커진다. 즉 낮은 산소, 그러니까 산소의 소모의 양이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QR, RQ라고 하는 개수, 이것이 낮을수록 에너지 전위가 커진다. 이런 간단한 식입니다. 호흡 개수의 용어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또 301페이지 왼쪽 맨 아래 텔레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원 생합성의 주요한 전자 공여자, 자, NADPH가 나오네요. 자, NADH에 P, 인산기죠. 인산기가 하나 붙었습니다.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건 NAD죠. D였죠. 그죠? 그 이제 인산기가 붙어 있는 환원된 상태니까 NADPH가 될 것입니다. NADPH, 중요한 전자 공여자네요. 자, NADP와 NADPH는 아데닐산염 부분의 두 번째 탄소에 추가로 인산이 이스테로화되어 있는 것과는 이스테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NAD 및 NADH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NAD 플러스와 NADP 플러스, 이것은 전자를 수용하는 연력학적인 경량성은 동일합니다. 또 이들은 같은
표준 환원 전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이화대사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니코틴 아마이드 뉴클레오타이드에 연결된 효소들은 일반적으로 NAD+나 NADH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동화 경로에서는 인상기가 붙어 있는 얘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는 NADH와 NADPH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NADH에는 없는 인산기가 아래쪽에 아데닌 5탄당 부분에 인산기가 하나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탄소의 하이드록실기 OH기에 H기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화학적 구조가 다 똑같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NAD+와 NAD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산기가 붙은 경우에는 NADP가 되겠고요. 자, 그 두 개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NAD+와 NADH는 그 위에 있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에 H가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인산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에 따라서 NAD+, NADP+, 혹은 니코틴 아마이드에 H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에는 NADH, 거기다가 아데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NADPH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들 요 차이점을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는 이러한 NADH와 NADPH의 차이점을 약수된 표를 제가 참고로 추가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NADH와 NADH 이거는 주로 이화대사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고요.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동화 경로에서 관여하는 인자들이죠.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서베이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과서 301페이지 개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림 11-9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기질을 산화시키는 니코틴 아마이드 뉴클레오타이드에 연결된 효소들, 이건 탈수소 효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NADH를 사용하며 이것은 환원 효소라고 불리는 기질을 환원시키는 효소들을 우리가 보통 NADPH 이렇게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축이 나와 있어요. 이화 경로에 동화 경로에 큰 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니까 환원된 대사체, 그 다음 밑으로 가면은 산화된 대사체네요. 탈수소 효소장에 의해서 자, 환원된 대사체가 산화된 대사체로 간다. 즉 산화적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배운 바 있는 이화 경로가 되겠죠. 오른쪽에는 뭐예요? 산화된 대사체가 환원된 대사체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탈수소 요소가 아니고 이게는 환원 요소가 작동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환원 경로인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NAD+와 NADH 그 다음에 NADP+와 NADPH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원된 대사체에서 NAD+가 NADPH로 환원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NADH가 환원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죠? 전자전달계 및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NADH가 NADPH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이것들은 산화된 대사체에서 보조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NAD+가 NADP로 바뀔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인산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는
필요한 인산기가 ATP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NADH가 NADPH로 갈 때는 NADP 플러스에 있는 인산기가 여기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화살표가 이제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가 있는데 큰 대사 경로 2와 동화 경로가 이렇게 크로스 링킹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NADH가 NADPH 경로를 통해서 환원 요소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화 경로 작용을 조절한다. 그래서 주로 동화 경로 작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뭐다? NADP 플러스 혹은 NADPH가 여기에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왔어요. 자,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기질을 산화시키는 니코틴 아마이드 뉴클레오타이드에 연결된 효소들, 탈수소 효소죠. 얘들은 보통 NAD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환원 효소라 불리며 기질을 환원시키는 효소들은 보통 NADPH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그림에서 봤던 왼쪽과 오른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수소 효소와 환원 효소는 가역 반응을 촉매합니다. 반응의 진행 방향은 산화 환원 상태 또는 각 보조 인자쌍에서 어떤 것들이 우세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포 내의 우세한 산화된 형태와 환원된 형태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세포에서는 NADH에 대한 NAD의 비율에서 NADH가 우세할 것이고, 그 다음에 NADPH 비율에서는 반대로 NADPH가 우세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율은 NAD 플러스에 연결된 반응들을 산화성 반응으로, 그 다음에 NADP 플러스에 연결된 반응들을 환원 반응으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위에 있는 것들은 얇은 화살표지만은 밑에 있는 빨간 파란 거는 긴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302페이지, 방금 우리가 이제 위에 그림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 통화 ATP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서 화학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ATP를 자유에너지의 통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출된 화학에너지를 우리가 뭐 근육을 움직인다든지 신경 전도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신호 전달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TP는 가역적으로 다시 ADP로 전환이 되고 다시 ATP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것이 전환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302페이지 왼쪽에 보게 되면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식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만납니다. 만나서 32분자의 ADP를 만나네요. 자, 32분자의 ADP에 32분자의 인산기가 붙어서 32분자의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32분자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38H2O 돼 있죠. 38이 아니죠. 6분자의 물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여기서는 지금 순수한 ATP를 만드는 과정은 생략된 부분이에요. 해당 과정에서도 ATP가 두 번째가 만들어지고 시트리산 회로에서도 ATP가 나오죠. 그 부분을 생략한 내용들입니다. 308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았어요. 308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간단하게 넘기는데 308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고에너지 인산 화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근육의 수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5번입니다. 자, 308페이지 5번을 보게 되면은 ATP는 이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더 높은 인산기 전위를 갖는 화물을 또 합성하도록 해주네요. 자,
크레아틴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근육에 관계되는 거 이미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ATP의 인산 에너지를 근육원 섬유로 수송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근육이 움직이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크레아틴 인산은 아래에 있는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바뀌는 모습을 그 그림에서 간단한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이쪽 부분 1-4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 의하면은, 자, 이 그림에서 먼저, 오른쪽 그 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자의 6탄당 글루코스가 6분자의 물 분자와 만나서, 6분자의 산소와 만나서 6분자의 물 분자와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글루코스가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피루베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글루코스가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치면서 피루베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4분자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2분자 ATP가 소비가 돼요. 이건 다음 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네트한 워크에서 순수 만들어지는 ATP는 2분자입니다. 4분자가 만들어지지만 2분자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 시트러슨 회로에서도 2분자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온 NADH, 그 다음에 FADH 이런 것들이 전자 전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32분자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단순한 이 계산식에 의하면은 한 분자의 글루코스는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36분자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토탈 만들어낼 수 있는 ATP가 36개에서 38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일단 완전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장 할 때 안 헷갈립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글라이코시스 과정을 거치면서 2분자 ATP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4분자가 만들어지지만 2분자가 소비돼요. 자,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2분자의 NADH가 만들어져요. 2분자 NADH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2분자의 NADH가 ATP를 만들어내는데 4개 또는 6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진 NADH. 자, NADH는 근본적으로 꼭 그럼 암기하기 바랍니다. NADH 한 분자는 3분자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ADH2는 2분자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NADH가 전자수송계로 넘어갈 때 어떤 경로 과정을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2분자 ATP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시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NADH는 2분자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많게는 6분자 혹은 적게는 4분자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터라고 하는 과정에서 2분자의 NADH가 만들어져요. 2분자가 NADH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각각 한 분자 NADH가 3분자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토탈 6분자 ATP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시트러슨 회로, 크랩스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6분자의 NADH는 18분자 ATP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2분자의 FADH2가 만들어져요. 좀 전에 FADH2는 한 분자가 2분자 ATP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토탈 2분자 ATP를 만들어내고 좀 전에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시트러슨 회로에서도 2분자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토탈 36개에서 38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디서? 한 분자의 글루코스 포당에서. 요것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309페이지로 갑니다. 11.5 주요 대사 조절 기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는 자신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절 방법을 사용한다. 뭐 밑에 있는 내용 하나 둘 셋 네 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소 농도의 조절,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두 번째 테라그래프 특정 효소의 농도 또한 조직 간에 그리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배양균주를 사용한 기지를 첨가하게 되면은 그 기지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양이 새로운 효소 합성을 통해서 세포당 한 분자 이하에서 수천 분자로 증가할 수 있다. 또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유도라 그러고요.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이 억제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효소 활성의 조절. 효소 분자의 촉매 활동은 리간드와의 가역적인 반응 또는 단백질 분자의 공유 결합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우리 효소 반응은 뭐 기질과 알로스테릭 조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309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가운데 아래쪽에 효소 구조는 공유, 변형 이런 걸 통해서 또 조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인산화, 아세틸화 뭐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그 중에서 인산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변형을 통한 조절은 종종 조절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데 변형된 효소는 활성화되어서 두 번째 효소로 작용을 또 하죠. 이런 또 다음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기질에 작용할 수도 있죠. 이 효소들은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는 생체 신호를 정폭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3번 구획화. 많은 반응에 참여하는 효소들은 세포 내의 특정 구역에서 국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RNA를 만드는 RNA 종합 효소는 DNA 전사가 일어나는 핵과 핵소체. 자, 우리 핵소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인으로 배웠을 거예요. 인. 이것을 우리가 핵소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핵소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소체에서 발견되며 또 시트르산 회로의 효소들은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크랩스 회로라고 이야기하는 시트르산 회로는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획화는 세포의 기능적인 효율을 높입니다.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세 번째 줄요.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의 중간체가 이동해 줄 수 있도록 막의 선택적 투하성이 이 기능에 주요한 기능을 한다.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어떤 종류 NADH가 어떤 경로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번째 ATP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세 번째 ATP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선택적 구획화된 부분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ATP의 생성량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반응의 중간체는 세포 소기관 내에 남아있지만 특정 운반체가 기질을 유입시키고 생성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따라서 반응의 유량을 기질이 그 구획에 유입되는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신핵세포에서 주요 대사 반응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구획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핵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관여하겠고 뭐 라이소좀이나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구획화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이것들은 그 구획화된 작용에서 나타나는 효소들의 작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림이 되겠고요. 다시 교과서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호르몬은 탄수화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글루코스 운반체를 세포막으로 옮겨서 이화 반응 또는 글리코젠 합성을 위해서 글루코스를 더 쉽게 세포 내로 유입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인슐린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되어 있는데요. 인슐린의 자극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업테이크되는 모습을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글라이코젠으로 축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피루베이트로 바뀌게 되면은 그 파란색 4번, 5번, 6번입니다. 초록색. 이것들이 글루코스가 결국 또 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많이 먹는다, 포당을 많이 먹는다. 포당을 많이
먹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만큼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지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수화물 소비를 줄이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이것들이 이제 운반체를 통해서 이하 반응, 그 다음에 또는 글루코젠 합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에너지원들은 지방산과 같은 것으로서 에너지를 저장시킨다, 이런 이야기 되겠고, 구획하는 단순히 효소들을 특정 세포대 소견에 격리해 주는 것만은 아니고요. 연속적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다는 것,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11페이지에 위에서 있는 5번째 줄까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호르몬의 조절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조절 기전의 상위에는 다른 조직 또는 기관에서 보낸 신호가 존재하겠죠. 이것은 그 기전의 상위일 뿐만 아니라 또 그와 통합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서 표적세포에서 특정 대사 변화를 야기하는 세포 외 신호에는 또 호르몬, 성장인자, 신경현상 물질, 페로몬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호르몬에 대한 대사적 반응은 효소 농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유전자의 표현형의 변화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반응의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몇 시간에서 며칠 단위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또 세포의 대사 능력은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화된 상황에서 나와지는 역할이 되겠죠. 더 짧은 시간의 일부 호르몬의 반사 반응을 조절하는 세포 내 2차 메신저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짧은 시간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중간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간체 신호 전달 체계라 그래서 세컨드 메신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2차 메신저 중에 하나가 사이클릭 AMP입니다. 사이클릭 AMP. 자, 풀네임으로 아데노신 3-5- 꼬리형 1인산이네요. 그래서 아데노신 3', 5' 사이클릭 모노포스페테이드입니다. 호르몬이 이제 1차 메신저가 되겠고, 이것에 의해서 작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사이클 AMP죠. 그래서 사이클 AMP가 2차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자, 1차 메신저인 호르몬은 세포막에 박혀 있는 수용체 단백질의 세포 외 부분에 결합하죠. 이건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메신저의 세포 외 결합에 의한 반응으로서 수용체는 이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메신저에 해당하고, 그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차 메신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메신저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신호 전송 시스템은 보통 반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효소의 가역적인 공유 변형을 통해서 정밀하게 조절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사이클릭 AMP의 케미컬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좀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는 또 다양한 표적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 2차 메신저, 그리고 다른 신호분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이 있고, 게다가 하나의 2차 메신저는 한 세포 내에서도 또 다른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 AMP는 글리코젠 분해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글리코젠 합성을 또 반대로 또 억제를 하는 경로를 또 활성화시키기도 하네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효과, 이중 효과라 그래요. 글리코젠 분해를 활성화하며 또 글리코젠 합성을 억제하는 경로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효과라 그러고,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것은 생리적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글리코젠 합성이 억제되며, 이것은 조직화된 대사 반응의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1-6 물질대사 시험적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이는 생화학 도구, 이런 것도 시간이 있으면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이걸로 11장을 마치도록